자, 안녕하세요. 리더십 상황이론, 이제 마지막 이론이죠. 우리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초의 시간 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매일 다음과 같이 회수해서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에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내겐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한테 계속 이걸 갖다가 읽게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우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목표에 대해서 가는 어떤 과정, 이거에 대한 생각,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혹시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는 계획, 여러분이 경영학에서 계속 배워왔을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가장 이제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확신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물론 이게 너무 또 강해져서 오만이나 자만으로 빠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스스로에게 확신을 넣어줄 수 있는 이걸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실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리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행동과 변수들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평가, 이렇게 다루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등장하는 네 가지, 앞에 우리 성숙도 이론에서도 네 개의 리더십 유형이 나왔죠. 지시형, 그 다음에 코치형, 지원형, 위임형, 이렇게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개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하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환경 특성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로 목표 이론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어떻게 리더가 구성원들을 동기유발시켜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해주면 이 지금 로크가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란 가장 쾌락적이고 동기화되기 마련이라는데 기본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제 가치, 그 다음에 의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의도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동기화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일수록 더 좋으며 쉽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가 좀 더 달성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목표가 우리가 여기를 달성할 거니까, 이 정도를 올릴 거니까 이거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제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 이룬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그래서 목표의 설정, 그 다음에 종류, 목표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그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요인이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의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실제 목표라고 하는 거,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가 어떤 종류냐, 그리고 그게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상황 요인이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우선 목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목표의 속성, 목표의 특성이죠. 이제 난이도, 즉 능력 범위 내라면 약간 어려운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너무 쉬우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동기부여의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결국은 목표가, 난이도가 약간 좀 어려운 게 낫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거는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난이도 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동기부여를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스마트 목표라고 하는 거 있죠. 즉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돼야 되고 그게 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 스케줄 즉 시간 마감이라고 하는 타임 리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목표 관리법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의 종류는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보다는 상대가 동의한, 즉 부하 직원한테 너 이거 해 라기보다는 이거 할 수 있는가, 본인이 이제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참여할 때 자기 목표가 더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자, 목표 설정은 아까 이제 쉽게 목표의 종류, 그다음에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게 조절을 한다고 했어요. 안 보이네요. 자,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즉 목표 이행 정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단순성, 다음 목표는 단순할수록 좋다. 합리적 보상, 목표 달성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약간의 경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능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목표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목표 설정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보다 수용을 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목표 설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아까 목표의 특성, 그 다음에 목표의 종류, 상황 요인들 이렇게 했을 때 난이도, 구체성 이미 얘기했었죠. 성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일수록 성과가 높다. 그리고 애매한 목표보다는 수량과 기간 측면에서 즉 측정 가능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에 그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했어요. 그 우리 3개월 성장 프로젝트 하면서 왜? 목표가 단순해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단순하다는 건 결국 구체적이에요.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종류는 지시된 목표, 참여적 목표, 자기 설정 목표인데, 지시된 목표의 경우 수행자의 수용이 이제 중요한데, 거의, 이게 과업 지시형 리더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키니까 하긴 하죠. 그래서 업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일로서 참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다라는 거죠. 이제 참여적 목표는 상학자가 토론을 통하여 공동으로 설정하는 목표로서 MBO에서 참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MBO는 이제 그 피터 드러커가 1960년대인가 주창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목표 관리법, 목표에 의한 관리법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현재 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 그러는데 상당히 구성원들한테는 참여적으로 일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연구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설정 목표. 그런데 아까 이 MBO에 대해서 특별한 그 이론적으로는 없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계속 이걸 갖다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 측면에서 이걸 강조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설정 목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목표로서 개인이 여러 가지 목표 수준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더 잘 될 거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빠의 목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피드백, 보상 조건, 그 다음에 직무 복잡성, 능력,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가 또 있죠. 즉, 목표가 성과를 높이려면 피드백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 않은 보상의 경우보다 성과가 더 높다. 최근에 이제 이 보상도, 구성원, 혹시 이제 부하 직원이 처음에 인식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보상이 또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목표의 성과에 대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 그 다음에 목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능력과 성과의 상관관계는 커진다. 목표와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쉬운 목표는 내가 많이 어떤 능력, 내 능력을 갖다 크게 발휘할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또 능력을 갖다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수용도를 높여준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어느 회사에서 그랬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직원들한테 경쟁을 시켜서 상당히 성과를 높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회사에 가면 그 제조업 같으면 주간, 야간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간 작업이 구성원들한테 성과를 갖다 높여라, 생산성을 높여라, 노동 생산성 높여라 하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사장이 그걸 갖다 듣고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큰 분필로 크게 써놨대요. 뭐라고? 15.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서로 이제 큰 숫자가 앞에 이제 입구에 써 있으니까 저게 뭐야? 그러니까 그 주간 타임이 그 만들어낸 개수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후 타임, 이 야간 타임, 이분들이 이걸 갖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서 뭘 써놔요? 아까 15였죠. 이제 이 사람들은 16을 써놔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타임이 또 들어오면서 저 뭐야? 쟤네들이 더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더 해야지 해가지고 17. 그 다음에 이제 야간 타임이 20. 그 다음에 주간 타임이 24.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걸 높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목표 설정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사와 부하가 상의하면서 가능한 어렵고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때 이제 그 목표의 범위나 시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보상 수단을 활용해서 목표를 기꺼이 수용하게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훈련이나 필요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그게 완료가 되었을 때는 함께 그거에 대한 그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여기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을 이용함에 있어 목표는 항상 측정 가능하고 계량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관리자나 조직 단위의 능력 단위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 마감 시간이 명확히 있어줘야 된다. 여기 앞에 여러분한테 스마트
목표관리법이라고 하는 거 이미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목표 설정 이론과 기대 이론을 갖다 근거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실제 내가 이걸 갖다가 달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냐, 그 결과가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성과를 냈어요. 성과로 인해서 나한테 보상이 주어질 거냐,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그 구성원이 목표를 갖다 달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일 때, 이미 앞에서 여러분 여기 나오죠? 효과적인 리더는 구성원의 목표와 목표 달성 경로를 분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목표를 향한 가장 효과적인 빠른 경로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그 경로를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그 기본적인 건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결국은 구성원이 이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같은 게 제거될 때 또 피드백이든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제 구성원이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하우스는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분명하게 하며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지시나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즉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시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 이론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 이론을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 정도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매력 정도. 즉,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노력을 들여서 그게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성과를 냈어요.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기본 축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노력을 들여서 성과를 냈는데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이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대예요. 즉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어냈을 때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근데 그 보상이 나한테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유의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주어진다. 성과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그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게 수단성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하우스는 리더의 노력이 성과를 결정하고 성과가 보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요 관계, 이 그림을 기본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의 기본적인 근거인 기대 이론을 살펴보면요. 자, 노력을 쭉 내가 어떤 노력을 들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달성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A뿔을 맞을 수 있다. A뿔을 맞으면 집에서 나한테 아버지가 노트북 사준다고 그랬다. 그러면 결국 자,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나는 A뿔을 맞았어요. 혹은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노트북을, 아니면 이제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좀 더 큰 걸로 할까요? 자동차, 그래, 모닝이라도 한 대 사준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노력과 성과의 보상의 관계죠. 그런데 이때 내가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A뿔 맞을 수 있어. 나는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성과를 갖다 내가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대감이죠. 그리고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아빠가 얘기했던 자동차 사준다고 했다, 모닝 사준다고 했다, 그 모닝 내가 갖고 싶다, 왜 나 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모닝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유의성이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아빠가 나한테 내가 노력해서 그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가능하죠. 그리고 10등 안에 들었을 때 아빠가 나한테 자동차 모닝 사준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어. 매력적이야 나한테. 말 끌고 나의 막 그 충동질하고 있어. 내가 갖고 싶게끔. 그러면 이것도 유의성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어. 그리고 나 모닝 갖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 안 일어나죠. 다시 또 내가 노력해서 나 전교 10등 안에 우리 아빠가 차 사준다는데 너무 좋은데 나 노력해도 전교 10등 안에 못 드는데 그럼 어떻게 돼? 기대감 자체가 0이죠. 그러면 아예 노력 자체 동기부여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해서 나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노트북 사준대. 우리 아빠는 사줄 거야. 수단성도 있어. 그런데 노트북 나 지난번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최신형으로 샀는데 노트북 나 별론데 결국은 뭐예요? 유의성이 빵이죠. 그러면 동기부여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따라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보상이 나한테 매력적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유의성, 이 세 가지가 같이 곱해져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 이론이에요. 내가 기대를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뒤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기대는 특정한 행위 또는 노력이 특정의 결과를, 내 노력이 특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의성은 이 특정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내가 매력적이다라는 거고, 수단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각하는, 즉 내가 노력해서 그 전교 10등이 됐어요. 이게 1차 수준 결과예요. 그러니까 2차 수준 결과, 즉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는 뭐예요? 지금까지 참 말은 뻔질하게 이것 해준다 저거 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절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 잘 지키시죠. 제가 항상 애들한테도 약속, 제 애들한테 집사람한테도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달성하면 그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이 바로 수단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실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대 이론입니다. 실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1차 수준 결과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2차 수준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돈이나 승진이나 감독의 인정, 상사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대 이론은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요 비교, 평가하는데도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 이제 여러분들 기대 이론에서 다시 한번 혹시 강의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과의 차이점은 뭐냐? 경로 목표 이론이 우선 상황 적합 이론. 여러분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은 상황 이론을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 도입한 리더십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처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세 개의 상황 변수 간의 적합을 강조한다. 여기서 적합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맞는 리더 혹은 상황을 리더에게 맞게 바꾸거나 이걸 얘기해요. 적합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맞는 리더를 거기다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도 이론이라고 하는 건 리더의 행동을 구성원들의 성숙도에다가 적응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의 성숙도, 발달 수준,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하의 성숙도를 갖다가 유능성과 헌신성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배우게 된 경로 목표 이론, 리더의 행동 이론은 상황 변수로서의 부하의 특성과 과업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상황 변수가 이제 성숙도 이론이 참 단순해서 사용하기도 참 좋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하의 특성과 과업 환경 이론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이 리더에게 주는 지침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그들이 필요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여기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상황 적응 이론하고 유사하죠. 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그들이 요구하는 리더십 유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려면 먼저 목표 달성의 대가로 부하가 향후하게 될, 나중에 누리게 될 보상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하가 그러한 보상을 획득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리더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요구와 그들의 작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리더 행동을 하여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의 경로를 잘 따라가도록 도울 것인가 설명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리더의 행동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시적 행동,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지시적하고 지원적은 이미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과업지향적, 관계지향적 리더십 유형인데 참여적 리더십하고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 구성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과업의 환경의 특성이 결국은 이 리더십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구성원들이 이 노력의 결과물을 갖다가 어떻게 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더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4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게 구성원 특성과 과업 환경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 리더의 행동을 구성원들이 지각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2가지, 구성원의 특성, 과업 환경의 특성,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은 능력과 통제 위치가 있고요. 욕구와 동기가 있어요. 즉, 구성원들의 능력,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발달 수준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적 통제 위치냐, 외적 통제 위치냐에 따라서 내적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해결 방법도 자기 자신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문제의 원인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잖아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통제 위치는 잘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은 과연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지, 내재론자인지 외재론자인지, 즉 외부의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지, 내부의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 동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업 환경, 과업의 특성, 작업 집단, 조직 특성,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에 나왔던 거, 피들러는 조직 특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직 특성, 그 다음에 과업이라고 하는 건 일 자체의 특성, 그 다음에 작업 집단은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 집단인데 지금 질문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리더의 행동,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최고를 지향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신뢰를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행동. 자, 이제 요런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 지시적이나 지원적인 면이 우리 계속 해왔던 거고요. 요 네 가지의 리더십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과환경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다. 이제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 5시 반에서 3분에 이제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